이 사라 브라이트먼이 가장 화려하게 빛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주고자 이 오페라의 유령을 단 6개월 만에 만들어 버렸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오, 로맨틱하다. 근데 둘 다 유부남 유부녀였어 당시. 어머, 미쳤나봐. 웬일이야? 어머, 어머, 어머. 건물이 다 완성되고 난 이후에 여기서 이제 한참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1896년도에 천장에 달려 있었던 그 화려한 샹들리에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져. 아니, 근데 그거 약간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그치? 가만히 들어보면 이야기가 다 연결돼. 그러네. 자, 천장에 달려 있는 지하수도. 샹들리에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 오페라 극장 지하에는 커다란 지하 수로가 있다. 맞아.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맞아. 어머머머머. 그 처음에 크리스틴이 팬텀 만나서 지하로 막 맞아. 내려간 다음에 그 배 타고 쫙 떠나잖아. 그래서 아마 이 일련의 여러 사건들로 인하여 이 가스통 루흐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 많이 받았구나. 1910년 이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하는 소설을 발표했던 것이 아닐까 추정을 하지. 오, 되게 재밌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더 흥미로웠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당시 이게 샹들리에가 떨어졌던 사건도 엄청난 사건이었었거든. 이게 8톤에 가까운 샹들리에가 그 340개가 넘는 등이 설치되어 있는 프랑스에서 가장 화려한 등이 떨어져가지고 이때 사람도 죽었어. 어머, 너무 무서워.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막 대서특필됐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샹들리에는 그러면 그대로 어떻게 된 거야? 그럼 그러니까 원래는 바꿨어야 되는데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그냥 다시 올려놨어. 그 밑에서 공연을 무서워서 어떻게 보지?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공연 볼 때마다 또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천장만 보고 공연이 끝나면 다 이렇게 도망쳤다. 막 그런 이야기가 있을 그렇겠다, 정도로 진짜 실제로. 이 사건 자체가 유명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사건을 배경으로 소설도 진짜 대박 났겠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생각했을 때는 소설은 되게 인기 좀 끌었을 것 같다. 되게 히트 쳤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 의외로 소설은 그게 크게 인기가 없었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럴 법도 한 게 가스통 루흐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어떤 작가라고 아까 얘기했어? 기자 출신이었으니까. 기자 출신의 추리소설가. 아. 그래서 처음 가스통 루흐가 썼던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하는 소설은 지금처럼 뭐 팬텀과 그러니까 에릭과 크리스틴과 라울의 이렇게 삼각관계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들의 배경이 되는 이 모든 배우에 숨어 있는 그 유령 에릭을 이렇게 막 쫓아가서 추적하는 그런 추리 소설에 가까웠었어. 로맨스 소설이 아니었던 로맨스가 거야. 약간 빠져있는. 그리고 그때 당시 들리는 설에 따르면 이때 당시 오페라의 유령이 실존했다라는 이야기가 파리 시내에 돌기도 해. 그러니까 뭐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진짜 소설과 약간 실화가 섞이면서 그런 소문이 또 나왔을 수도 있겠다. 뭐 그때 당시 뭐 파리 여기 오페라 극장 이사회에 매달 자신의 월급을 2만 프랑과 뭐 자신의 발의를 뭐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는 뭐 그런 유령이 실제로 존재했다. 그리고 뭐 지하에 누군가가 이렇게 막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미 파리 시내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흘러오는 이야기였어.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취재했었다. 그러니까 가스통 루흐가 정말 팬텀은 존재하는가 이런 상상에서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하는 소설이 탄생이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처럼 로맨스 소설은 아니다 보니까 물론 가스통 루흐가 워낙 유명한 소설가여서 그렇다고 망한 건 아니야.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인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때 당시 뭐 안 팔리거나 막 이러진 않았어. 그냥 가스통 루흐 정도 수준으로 팔린 거야. 근데 이게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인기를 끌어버리게 된 건 1986년 1986년. 이게 뮤지컬로 리메이크가 되면서 지금과도 같은 엄청난 인기를 끌게 돼. 그럼 당시 앤드류 로이드 웨버라고 하는 뭐 너무 유명한 작곡가이자 뭐 뮤지컬 프로듀서이기도 하잖아. 이 남자가 1986년 런던에서 처음으로 오페라의 유령을 무대 위에 올리면서부터 이 전설이 시작이 돼. 당시 해롤드 프린스에게 오페라의 유령 연출을 부탁을 하고 캐츠의 안무가였었던 질리언 리를 섭외하기도 하고 무대 디자이너 마리아 비오른슨도 합류를 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오페라의 유령의 전설이 시작이 되는데
누나 혹시 오페라의 유령의 그 초연자 히로인이 누군지 기억해? 사라 브레이트만인가? 그렇지. 맞지? 그 넬라 판타지. 맞아. 넬라 판타지야. 그 내가 알기로 그 사라 브라이트먼이 그때 당시 그 뮤지컬 캐츠의 단역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 그때는 유명한 배우가 그치. 아니었구나. 그때는 유명하지 않았지. 거의 뭐 무명 배우에 가까웠었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작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지? 이게 약간 운명 같은 사랑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앤드류 웨버가 그 캐츠의 작곡가이기도 하잖아. 어느 날 자신의 뮤지컬 캐츠에 출연하고 있는 이 사라 브라이트먼을 보게 되는 거지. 딱 보자마자 그냥 첫눈에 반했던 게 아닌가. 사람들은 앤드류 웨이드 웨버가 오직 사라 브라이트먼을 위하여 이 사라 브라이트먼이 가장 화려하게 빛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주고자 연인을 위한. 이 오페라의 유령을 단 6개월 만에 만들어 버렸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 오, 로맨틱하다. 멋있어. 갑자기 근데 또.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좀 있어 보이잖아. 근데 둘 다 유부남 유부녀였어 당시. 미쳤나봐. 웬일이야? 어머. 두 사람은 각각 이혼 후 앞서서. 심지어 결혼에까지 꼬리. 결혼을 했어. 그래. 그때 당시 사라 브라이트먼은 18살 때 이미 어린 나이에 이제 결혼을 했었고 그럼 앤드류 웨이드 웨버도 사라 휴길이라고 하는 여자, 이 여자도 사라네 이름이? 사라 휴길이라는 여자랑 이미 결혼하고 있었어. 아니 그러면 결혼을 한 남자가 유부남이 자기 와이프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극을 만들어준 거야? 어떡해. 이건 결말이 좋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근데 있잖아. 항상 이 예술가들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작품으로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해버리면 맞아. 웬만하면 다 넘어가는 것 같아. 맞아. 심지어 뮤직 오브 더 나이트라고 하는 저 곡이 사라 브라이트먼을 떠올리면서 만들었던 곡이래. 그러니까 약간 그녀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곡? 그런데 문제는 저 곡을 쓸 때 자기 부인이 옆에 있었다. 안 돼. 그게 거기서 갑자기 딱 안 좋아진다. 근데 어찌되었건 이런 엄청난 곡들을 선물을 하니까 사랑이 점점 또 따지게 되었겠지.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뭐 어쨌든 결과는 우리가 다 알잖아. 뭐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얘기했듯이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하는 작품은 기네스북에 올라버릴 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성공을 안겨주지. 그러면서 사라 브라이트먼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역에 가까운 위치에 올라버리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앤드류 웨이드 웨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결혼만 안 했었으면 너무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근데 내가 알기로 두 사람이 이혼했어. 그리고 이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져 있는 천장을 올려다 보면은 한눈에 봐도 굉장히 멋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 바로 이 그림. 너무 예쁘다. 마르크 샤갈의 꿈의 꽃다발이라고 하는 작품이야. 와. 여기에 사용된 물감만 200kg. 와, 근데 저게 규모가 아까 막 몇 천석? 2, 3천석? 여기가 무대에 배우만 450명이 올라가고 관객은 2,200여 명 정도. 도대체 저런 거 작업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500년 전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에는 그 천지창조 막 흔히 천지창조라고 부르는 시스테나 엘베다가 천장에 그릴 때 비계 같은 거 이렇게 막 만든 다음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그린 그리잖아. 근데 이거는 20세기에 그려진 그림이라서 직접 올라가서 그린 건 아니고 바닥에 내려놓고 다 그려놓고 난 이후에 올린 거야. 여기가 오페라 극장이잖아. 음악의 전당이고 음악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잖아. 그래서 샤갈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작곡가들의 작품, 그들의 오페라와 발레 공연 작품들로 여기 그림을 전부 다 채워놨거든. 그래서 마치 천장을 보고 있으면은 그냥 위에서 천장에서 정말 그 공연이 펼쳐지는 것만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해. 한번 가서 보고 싶다. 근데 직접 보면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다릅니다. 그렇겠지. 그리고 작년에 여기 오페라 극장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연 적이 있었거든. 잠을 잘 수 있는, 숙박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열었어. 극장 안에서? 가장 큰 박스였던 명예의 객석에 보는 것처럼 이게 침실로 개조를 해가지고 여기서 화려하게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그럼 열렸었거든. 숙박하고 공연도 볼 수 있는 거야? 공연도 보고 여기서 숙박도 하고 그리고 평소에 공개되지 않았던 특별한 장소들도 이렇게 오픈도 됐었고. 근데 나 저기 자다 보면 나 못 잘 것 같은데. 왜? 너무 무서운데? 일단 2,200석이 비어있지? 그리고 저기 유령 나온다는 소문도 있지?
난 너무 무서운데 밑에 물도 흘러 스냅도 있어? 나는 못 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여기서 뭐 오페라, 뮤지컬, 발레 뭐 다양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발레 공연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여기 여행 가서 공연 보신 분들이 많지 않거든. 근데 그 이유가 여기가 국립음악단이야. 프랑스는 누나 잘 알지. 여름에 휴가를 한 달 동안 가잖아. 맞아. 다시 말해 8월 내내 쉬어. 공연이 없어. 그때만 제외하면은 거의 매일 공연이 있으니까 정말. 한번 저거 보는 것도 나는 저기 괜찮은 한번 것 같아. 가서 공연 보는 것도 진짜 너무 좋은 경험이겠다. 장소도 아름답지. 그러니까. 공연도 뛰어나지. 천장화도 봐요. 고개 들면 샹들리에 있고 샤갈에 꿈의 꽃다발 있고 그리고 저 샹들리에는 옛날에 한번 떨어져서 사고 난 적도 있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지금은 안 떨어지겠지. 설마. 그리고 여기가 나는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해가지고 편안하게 갈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거 있다? 현장 예매? 현장 예매 있는데 그날 안 팔린 티켓 현장에서 되게 싸게 팔아. 그러니까 공연 시작 1시간 전에 가면 되게 싸게 팔아.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맨 앞좌석 있잖아. 그렇게 비싼 좌석은 아니야. 왜냐면 더 비싼 좌석은 박스석이잖아. 맞아. 그럼 우리 오페라의 유령 팬덤도 맞아. 박스석에서 보잖아. 거기는 진짜 비싸. 근데 아래쪽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로얄석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의외로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 그리고 만약에 공연 시간대가 안 맞거나 공연을 볼 수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낮에는 그냥 따로 입장권을 내면 공연을 제외한 이 오페라 극장 내부를 구경할 수도 있어. 그렇구나. 여기는 나폴레옹 3세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잖아. 그래서 가보고 정말 화려해. 겉에서는 봤는데 안에서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프랑스에서 가장 화려한 내부 장식도 만나고 오페라의 유령의 배경이 된 것도 둘러보면서 아마 다양한 체험을 좀 할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너무 꼭 가보고 싶다. 저기는. 그리고 우리 요즘에 통 안 한 것 같아. 우리 항상 해야 될 멘트 조태구알. 있잖아. 아니 근데 내가 유튜브를 시작해 보니까 구독자 한 명 한 명 그렇게 귀할 수가 없다. 알림 설정. 알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림 설정. 알림 설정이 중요해.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누나가 얘기하는 게 더 먹힐 것 같아. 네, 조태구알 부탁드립니다.